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변두리의 낡은 골목길은 순식간에 검은 강물처럼 불어나 차갑고 습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인적 끊긴 거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국수 가게 야식의 미, 네온 사이는 빗줄기 속에서 힘겹게 깜빡거리며 마치 꺼져가는 생명처럼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가게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곳에 유일한 요리사이자 야간 매니저인 한지아는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닦고 있었는데, 그녀의 규칙적이고 무심한 손놀림은 바깥의 요란한 천둥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 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이미 영업 종료 시간을 훌쩍 넘긴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평소라면 간판 불을 끄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지아는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에 쉽사리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가게 앞을 스치고 지나간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행주가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하게 쥐어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친 바람과 함께 유리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비에 젖은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는 마치 무너지는 탑처럼 바닥으로 거칠게 쓰러지며 빗물과 뒤섞인 붉은 액체를 바닥에 흩뿌렸다. 흙탕물인 줄 알았던 그 검붉은 자국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선명한 핏물임을 알아차린 지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가늘어졌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치는 대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남자를 응시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수트를 입었으나 곳곳이 찢어지고 엉망이 된 남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풀무질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날카로운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평범한 여대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지아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사람처럼 재빨리 카운터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블라인드를 내려 가게 안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했고, 그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강도진은 왼쪽 옆구리를 관통한 총상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자결감을 일으키며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을 견디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K그룹의 후계자이자 냉철한 CEO인 그가 이런 허름한 변두리 국수 가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눈앞에 나타난 여자의 기이한 행동이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을 던져주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왜 총을 맞았는지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가녀려 보이는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도진의 값비싼 셔츠를 찢어내어 피가 솟구치는 상처 부위를 드러냈고, 그 눈빛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라기보다는 전장의 의무병처럼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지아는 카운터 아래 숨겨둔 구급 상자와 도수가 높은 싸구려 술 한 병을 꺼내더니 거침없이 상처 위에 술을 들이부었고, 도진은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지만 온몸이 비틀리는 고통의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여기서 죽지 마요. 시체 치우는 건 질색이고 내일 아침 사장님이 바닥에 핏자국을 보면 내 월급에서 청소비를 제할 게 뻔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지안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지혈 겸자를 사용해 출혈 지점을 찾아 압박하고 붕대를 감았는데, 동맥을 피해 압박하는 정확한 손길은 그녀가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운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실전에서 익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도진은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국수 가게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지아는 피 묻은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버렸고, 도진은 카운터 구석에 기대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곧이어 진하게 우러난 사골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비릿한 피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를 덮어버렸고, 죽어가던 도진의 미각을 자극해 위장이 뒤틀릴 듯한 허기를 느끼게 했다. 지아는 화력이 좋은 화구 앞에서 능숙하게 생면을 삶아 찬물에 헹군 뒤 뜨거운 육수를 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진지했다. 화려한 고명도 없이 그저 얇게 썬 고기 몇 점과 파를 얹은 소박한 국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구원과도 같았다. 지아는 도진의 앞에 국수 그릇과 나무 젓가락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먹어요. 체온을 유지하려면 열량이 필요하고 지금 기절하면 당신을 빗속으로 끌어내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요. 그것은 친절한 권유가 아니라 살고 싶으면 따르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생존을 위한 지시였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뜨거운 국수 가닥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잃어버렸던 온기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하는 착각에 빠졌다. 깊고 진한 육수의 맛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칼칼한 고춧가루의 향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은 그가 평생 맛본 최고급 호텔의 요리보다 훨씬 강렬하게 뇌리에 박혔고, 그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국수를 들이켰다. 국수를 먹으면서 그는 주방 구석에 기대어 창밖을 감시하고 있는 지안을 훔쳐보았는데, 그녀는 작은 체구지만 단단한 근육이 잡혀 있었고, 질끈 묶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와 날카로운 턱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며 왜 이런 실력과 담력을 가지고도 변두리 국수 가게에 숨어 지내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찢는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게 유리창을 훑고 지나가며 칠흑 같은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고, 곧이어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빗물 고인 바닥을 짓밟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주방에 남아있던 희미한 조명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도진에게 침묵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야생동물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뒷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리대 위에 놓인 날카로운 식칼을 역수로 쥐며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도진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 살수들이었고, 목격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모든 것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놈들은 셋이에요. 둘은 정문 하나는 후문을 노리고 있고,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가지고 있으니 국수값을 치르기 전엔 죽지 않게 조심해요. 지안이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가 단순히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 적의 숫자와 무장 상태를 파악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도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는데, 가녀린 외모와 달리 그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를 빈 맥주 박스들이 쌓인 구석으로 밀어 넣으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네, 가게가 피로 물드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짓이었고 K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도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명령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그녀의 등 뒤로 숨을 죽였다. 정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총구에 달린 전술 조명이 어둠 속을 이리저리 훑으며 피냄새를 쫓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아는 주방 입구 벽에 등을 붙인 채 호흡을 멈추고 심장 박동 소리마저 통제하며 적들이 자신이 설정해둔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선두의 선거구의 사내가 주방 쪽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지아는 손에 잡히는 스테인리스 국자를 반대편 구석으로 힘껏 던져 요란한 소리를 냈고 적들의 시선과 총구가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 천장에 설치된 소방 스프링클러의 감지기를 라이터로 가열해 작동시켰고 순식간에 고압의 물줄기가 쏟아지며 가게 안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물안개로 뒤덮였다. 요란한 경보음과 쏟아지는 물줄기로 인한 혼란 속에서 지아는 도진의 손목을 낚아채 뒷문으로 질주했고 빗물이 범람해 발목까지 차오른 어두운 골목길로 그를 끌고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동을 걸고 도진에게 소리쳤다. 꽉 잡아요. 떨어지면 버리고 갈 거니까. 도진은 젖은 옷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허리를 감싸 안았고 오토바이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뒤늦게 쫓아온 살수들이 허공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빗줄기에 가려 점점 멀어졌고 도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오늘 밤 이 여자가 만들어준 국수 한 그릇이 단순한 요기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래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전쟁에서 그녀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뉴스는 어느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도 정치권의 비리 의혹도 아닌 재계 서열 1위 K그룹에 기이한 인수합병 소식이었는데 그것은 실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경제 전문 채널의 앵커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강도진 신임 회장이 취임 직후 첫 번째로 단행한 사업이 고작 서울 변두리의 영세한 프랜차이즈 국수 가게 야식에 밀을 천문학적인 금액에 사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증권가 찌라시에는 강 회장이 실성했다거나 혹은 그 국수 가게에 엄청난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두몬갓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도진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장한 기행이라고 비웃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피냄새 나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2명뿐이었고 그중 한 명인 한지아는 찜질방의 대형 TV 앞에서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며 손에 쥔 식혜캔을 우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빗속의 추격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본능적인 위기감지 능력이 그녀에게 거주지가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예감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있었다. 화면 속 자료 화면으로 스쳐 지나가는 국수 가게의 간판을 보며 지아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는데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국수값을 치르랬더니 가게를 통째로 사버리는 미친 짓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노골적인 호출 신호이자 도망칠 곳을 원천 봉쇄해 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으며 지아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리를 뜨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찜질방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입구를 막아서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 사이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걸어 들어와 정확히 지안이 있는 쪽을 향해 다가왔다. 한지안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모셔오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정중하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남자는 강도진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었고 그의 뒤에는 훈련된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태도로 버티고 서 있었다. 지아는 도망칠 루트를 계산하기 위해 재빨리 주변을 훑어보았지만 비상구는 이미 다른 요원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고 찜질방 안에 수많은 시민을 인질로 삼거나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기에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찜질복 차림 그대로 겉옷만 대충 걸친 채 그들을 따라 나섰고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밀어 넣어지다시피 탑승했는데 차 안의 공기는 마치 냉동 창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K그룹의 본사 사옥으로 향했고 지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이 어젯밤의 국수 한 그릇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음을 씁쓸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K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은 구름 위에 떠있는 요새와도 같았는데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지안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젯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던 빈사 상태의 남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제왕 강도진이었다. 그의 얼굴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붕대를 감은 몸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어젯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흥미로움과 계산적인 탐색의 기운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어서 와요. 국수값은 충분히 치른 것 같은데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군.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오만함은 감출 수 없었고 지아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 미쳤어요? 고작 국수 한 그릇 때문에 내 일자리를 없애고 전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게 만드는 게 당신 방식인가요? 지안이 쏘아붙였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당신의 그 국수 한 그릇이 내 목숨 값이었다면 그 정도는 싸게 먹힌 셈이지. 그리고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확실하게 보상하려고 부른 거야. 지아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적힌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서 그리고 거액이 적힌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고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지안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말을 이었다. 나한테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지 않을 사람. 그리고 어젯밤처럼 위급 상황에서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말이야. 그는 뒤를 돌아 지안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내가 죽기를 바라지. 내 이복형도 새어머니도 심지어 내가 고용한 경호원들 중 절반은 그들의 끈아풀일 거야. 그래서 나는 외부인이 필요해. 완전히 내 통제 하에 있으면서도 그들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깨끗한 칼. 지아는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는 경호원도 아니고 당신의 장기판 말이 될 생각도 없어요. 그 돈이면 다른 유능한 용병을 고용하세요. 그녀가 뒤돌아 나가려 하자
도진은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고 화면에는 지안이 살던 낡은 아파트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집안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뒤집어져 가구들이 박살나 있었고 바닥에는 그녀의 옷가지들이 갈기갈기 찢겨 널브러져 있었으며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들은 어젯밤 당신의 존재를 확인했어.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건 목격자가 있다는 뜻이고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주의거든. 당신은 이미 이 전쟁에 휘말렸어. 한지안 씨. 도진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현실이었고 지아는 화면 속에서 유린당한 자신의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이 권력자들의 싸움에 의해 얼마나 허무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24시간 안에 변사체로 발견될 거야.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당신에게 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제공할 수 있어. 도진은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결혼의 조요 쇼인도 부부여도 상관없고 계약 관계여도 좋아. 당신은 내 신변을 보호하고 나는 당신의 안전과 복수를 보장하지. 지아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 속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승부사의 냉혹함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도망쳐봤자 그들의 손바닥 아닐 것이고 쫓기다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호랑이 굴로 들어가 호랑이의 목덜미를 무는 편이 나았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아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차분하고 서늘한 빛을 되찾았다.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줄 것. 마지막으로 내 안전뿐만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요. 도진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을 내밀었다. 거래 성립이군. 환영해. 나의 파트너이자 공범이 된 걸.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맞잡았는데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단단한 신뢰감을 주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악수는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피해, 계약이었다. 그때 집무실에 인터폰이 울리며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강민석 부회장님께서 지금 막무가내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군. 내 이복형이야. 어젯밤 자객들을 보낸 장본인이기도 하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도진과 닮은 듯하지만 훨씬 더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상을 가진 강민석이었고 그는 도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이 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이 계집애는 또 뭐야? 민석이 지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 사람은 내 약혼녀야. 그리고 앞으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지. 인사의 형. 도진이 지안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선언하자 민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지안은 도진의 손길이 어색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민석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생분을 아주 끔찍하게 아끼신다고요. 그녀의 말 속에는 뼈있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고 민석은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뒷목을 잡았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연극은 K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피를 부르는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민석 부회장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회장실 문을 쾅 닫으며 나간 후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달려들던 이복형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소를 흘렸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들과 싸워온 자만이 가질 댈 수 있는 짙은 그림자였다. 지아는 그런 도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남자가 가진 권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세계가 단순히 돈과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매 순간 숨막히는 눈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도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뒤 지안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진짜 호랑이 굴로 들어갈 시간이야. 준비는 됐겠지? 당신이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필요한 건 전부 집에서 준비해 줄 거야. 검은색 리무진은 도심을 벗어나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성북동의 한적한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갔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동떨어진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 마침내 K그룹 일가가 거주하는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그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감옥을 마주한 듯한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정원을 지나 본관 현관 앞에 멈춰서자 제복을 입은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해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심보다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이 차에서 내리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도진의 곁에 선 지안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빠르게 거두어졌는데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도 지안은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탐색과 무시를 읽어낼 수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거실은 웬만한 호텔 로비보다 더 넓고 화려했는데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랭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실의 중앙 앤티크 소파에는 한 여인이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의 새어머니이자 강민석의 친모인 최명의 여사였다.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피부와 세련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녀가 평생을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아온 독한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도진과 지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찻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서 돌아왔구나. 도진아, 네 명줄이 생각보다 질겨서 놀랐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천박한 차림의 계집아이는 누구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녀는 지안의 낡은 운동화와 저렴한 티셔츠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 신욕을 했다. 도진은 지안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제 약혼녀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 예의를 갖춰주시죠. 도진의 선언에 최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약혼녀?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을 데려와서 집안 물을 흐리려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인정 못한다. 당장 내쫓아라.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고용인들이 움찔거렸지만 지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초대를 받아온 손님이니 쫓아내시려면 회장님의 허락부터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근본을 따지시기 전에 손님에 대한 기본 예절부터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안의 당돌한 대꾸에 최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얼어붙었지만 도진만이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내까짓게 여기가 어디라고. 최 여사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만하시죠. 어머니,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이니 함부로 대했다가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진은 최 여사의 분노를 뒤로 한 채 지안을 이끌고 2층으로 향했고 지안은 등 뒤에서 쏟아지는 최 여사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끼며 이곳이 전쟁터의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도진의 침실은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고 문에는 최첨단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마치 요새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지안에게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환영 인사가 좀 거칠었지. 앞으로 매일 보게 될 광경이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저 여자는 밥 먹는 것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안은 대답 대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넓은 킹사이즈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까지 겉보기에는 완벽한 휴식 공간처럼 보였지만 지안의 본능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어 도진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가방에서 휴대용 주파수 탐지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도진의 사무실을 나서기 전 김 실장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받은 물건이었다. 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지안의 진지한 표정에 입을 다물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지안은 탐지기를 들고 방 안 곳곳을 훑기 시작했고 책상 아래와 조명기구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던 중 화장대 거울 앞에서 탐지기의 붉은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거리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지안은 주저없이 화장대 거울을 떼어내 뒷면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쌀알 만한 크기의 초소형 도청 장치와 렌즈가 숨겨져 있었다. 도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등에 힘줄이 돋아났는데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마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보다는 섬뜩함을 느꼈 때문이었다. 지안은 발견된 도청 장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욕실이나 드레스룸에도 더 있을 수 있어요. 당신 형이나 새어머니 지시겠죠?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아니면 내부 고용인 중에 매수된 자가 있거나 어쨌든 이 집안에 내 편은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군. 지안은 도청 장치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지시겨 부순 뒤 도진을 향해 말했다. 이제부터 이 방은 내가 청소할게요. 외부 업체를 부르면 또 다른 쥐새끼가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말 조심해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는 속담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는데 긴 식탁의 상석에는 도진이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최 여사가 그리고 양옆으로는 민석과 지안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프랑스 셰프가 요리한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음식의 맛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민석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지안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비꼬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국수나 말던 손으로 이런 고급 요리를 먹으려니 적응이 안 되시겠어.
포크랑 나이프 쓰는 법은 아시나? 젓가락을 가져다 줄까? 그의 유치한 도발에 최 여사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도진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입을 열려 했지만 지안이 먼저 선수쳤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하지만 국수를 만들 때 필요한 섬세한 손놀림은 칼질할 때도 꽤 유용하거든요. 오히려 아주버님이야말로 와인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손이 떨려서 고기를 제대로 써실 수나 있을지 걱정이네요. 알코올 의존증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다던데 지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테이크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입에 넣으며 태연하게 받아쳤고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민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감히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민석이 소리치며 포크를 식탁에 내리꽂으려 하자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식사 자리입니다. 형 채통 지키세요. 그리고 제 약혼녀에게 한 번만 더 무례하게 굴면 그땐 형이라도 가만 안 둡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아는 도진의 서재로 불려갔는데 그곳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밀실 같은 공간으로 유일하게 도청이나 감시로부터 안전하다고 도진이 확신하는 장소였다. 도진은 브랜디 2잔을 따르며 지안에게 한 잔을 건넸고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당신이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 다행이군. 보통 여자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갔을 텐데 지아는 술잔을 받아들고 향을 음미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악하는 거죠. 당신 말대로 난 이미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굳이? 결혼이죠. 그냥 고용 계약으로 해도 됐을 텐데. 도진은 잔을 흔들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집안에서 외부인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소모품일 뿐이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내 입지를 굳히려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이미지가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지안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당신이 내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야. 당신은 내가 가장 비참하고 약해졌을 때를 본 유일한 사람이지. 적들은 그걸 이용하려 들 거야. 그러니 당신을 내 옆에 두고 감시 겸 보호를 해야겠어. 그것은 솔직하지만 이기적인 고백이었고 지아는 이 남자가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좋아요. 납득했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나는 당신의 장식품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그게 내 생존 원칙이니까. 지아는 단호하게 못 박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좋아. 배신은 용서하지 않지만 생존 본능은 존중하지. 건배하자. 공범자여. 두 사람의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그 소리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아는 낯선 침대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와 K그룹의 연관성, 그리고 오늘 저녁 최 여사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낯익은 문양의 장식품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도진의 강요 때문만이 아니라 운명이 이끄는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이 도진을 파멸시키는 길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K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이는 자선 갈라 파티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한지안에게 이곳은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난무하는 또 다른 전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보내준 짙은 네이비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실크 소재가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걸친 갑옷처럼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전 국수를 삶던 야간 아르바이트생과는 전혀 딴판인 우아하고 고혹적인 재벌가의 약혼녀였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야생동물처럼 날카롭 살아있어 이질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진이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의 무심한 듯한 표정 뒤로 찰나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안은 놓치지 않았다. 준비는 됐나? 오늘 밤은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약혼녀로서 데뷔하는 자리야.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당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달려들 테니 긴장 늦추지 마. 도진은 지안에게 다가와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는데 그 손길은 연인의 다정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전우에게 무기를 건네주는 비장함에 가까웠다. 지안은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거울을 통해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걱정 마요. 국수 국물 튀기는 것보다 샴페인 튀기는 게 덜 뜨거울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표정 관리 잘해요. 지금 당신 눈빛은 약혼녀를 보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보는 눈 같거든요. 그녀의 담담한 대꾸에 도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팔짱을 끼며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파티장은 샹들리에의 불빛과 보석들의 반짝임, 그리고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았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수 냄새와 알코올, 향이 섞여 머리를 어질하게 만들었다. 도진과 지안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등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도진 회장이 선택한 신데렐라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그 뒤에 숨겨진 질투와 경멸의 눈빛들이 지안의 전신을 찔러댔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아한 미소를 유지한 채 도진의 리드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받아치며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무언중에 과시했고 그런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파티장 한가운데 VIP 테이블에는 강민석 부회장과 최 여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도진과 지안이 다가오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환영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저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머, 우리 도진이 약혼녀가 이렇게 미인이었구나. 드레스가 참 잘 어울리네. 싸구려 옷만 입다가 이런 걸 입으니 몸이 근질거리지 않니? 최 여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비꼬았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쳤다. 칭찬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입어보니 제 몸에 딱 맞는 게 마치 원래 제 옷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지안의 여유로운 대처에 최 여사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못하고 와인잔만 꽉 움켜쥐었다. 도진이 주요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안은 홀로 남겨졌고 하이에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포위해 오기 시작했다. 재계 사모님들과 영예들이 지안을 둘러싸고 출신 성분이나 학력에 대해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며 망신을 주려 했지만 지안은 사전에 도진에게서 받은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화술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다. 그녀는 국수 가게에서 수많은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터득한 처세술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해 자신을 공격하려는 말들을 유연하게 흘려넘기고 역으로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며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지안이 예상외로 선전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민석은 초조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고 곧이어 웨이터 한 명이 쟁반에 샴페인을 가득 담고 지안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안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야의 가장자리로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었기에 웨이터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보통의 웨이터라면 손님들 사이를 지나갈 때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지만 그 웨이터는 지안을 목표물로 삼은 듯 직선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쟁반이 아닌 지안의 클러치백에 고정되어 있었다. 웨이터가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쟁반을 엎으려던 찰나 지안은 반사신경을 발휘해 몸을 살짝 비틀어 샴페인 세례를 피하는 동시에 팔을 뻗어 웨이터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지를 발휘했다. 어머 조심하셔야죠. 바닥이 미끄러운가 봐요. 지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작전에 실패한 웨이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황급히 물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잠시 후 파티장 중앙에 전시되어 있던 이번 자선 경매의 메인 아이템인 50억 원 상당의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1분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수색을 시작하려던 찰나 최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한 중년 부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지안을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야. 내가 봤어. 아까 저 여자가 전시대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걸 봤다고. 저 여자가 범인이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안에게 꽂혔고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안팀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유감입니다만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지안 씨의 소지품을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도진이 인파를 해치고 달려왔지만 지안은 그를 눈빛으로 제지하며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제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근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지안의 당당한 태도에 지목한 부인은 더욱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저 여자가 클러치백에 무언가를 숨겨 넣는 걸 봤어. 당장 저 가방 뒤져봐. 민석은 짐짓난처한 척하며 지안을 압박했다. 재수 씨 결백하다면 가방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 협조해 주시죠.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고 지안은 아까 스쳐 지나간 웨이터나 혹은 인파 속에 섞여 있던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작물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지안은 도진의 굳은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클러치백을 들어 올려 거꾸로 뒤집었고 가방 안에 있던 립스틱과 파우더 그리고 핸드폰이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텅 빈 가방 내부를 확인한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목했던 부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으며 민석의 표정 또한 낭패감으로 일그러졌다. 지안은 빈 가방을 탁탁 털어보인 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제 가방에는 훔친 물건 따위는 없습니다. 이제 제 결백이 증명되었나요? 아니면 제 드레스 아니라도 뒤져보시겠습니까? 그녀의 서슬퍼런 일갈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지안이 아닌 민석과 소란을 피운 부인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사실 지안은 파티장에 들어선 직후부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과 미묘한 움직임들을 감지하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에게 접근해 가방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아까 웨이터가 샴페인을 쏟으려 했던 혼란스러운 틈을 타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묵직한 무언가를 넣는 것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물건을 슬쩍 꺼내어 근처를 지나가던 서빙카트의 하단 냅킨 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지아는 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버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K그룹의 명성에 금이 가겠네요. 진범을 잡고 싶다면 저 부인과 아까 제 근처에서 넘어질 뻔했던 웨이터를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10분 전에 주방으로 들어간 3번 서빙 카트의 하단 선반도 확인해 보시고요. 지안의 정확한 지적에 보안 팀장이 무전을 통해 주방을 수색하라고 지시했고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억지 사과를 해야 했고 소란을 피운 부인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그녀는 사교계에서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도지는 지안의 대담함과 기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한 것을 넘어 상대를 완벽하게 역공하여 무너뜨리는 전략가적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파티가 다시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지안을 무시하는 대신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곁에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지는 지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쏟아냈다. 당신 정말 놀랍군.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목걸이를 빼돌릴 생각을 했지?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울었을 텐데 지아는 피곤한 듯 목을 뒤로 젖히며 대답했다. 국수 가게에서도 취객들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행패 부리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CCTV 돌려보고 주머니 뒤져보면 10중 8구는 자기들이 흘려놓고 억지 부리는 거죠. 사람들은 당황하면 시야가 좁아지지만 저는 위기 상황일수록 머리가 차가워지는 편이라서요. 도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당신은 내 약혼녀로서 완벽했어. 그리고 내 파트너로서도 훌륭했고 이제 당신 없이는 이 전쟁을 치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지아는 도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혀 있었는데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웠던 파티장의 기억을 녹여주는 것 같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창 밖을 바라보던 지안의 눈동자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는데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인파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은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환영을 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지안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과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K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는데 민석의 비열한 함정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아까 보았던 그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왜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시는 건지, 그리고 아버지의 실종과 도진의 피격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아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메모들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모든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도진의 방패가 아니라 진실을 쫓는 추적자가 되어 이 위험한 게임의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지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다려요, 아버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을 괴롭힌 모든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도진과 지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적들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강도진의 서재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건조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지안이 건넨 낡은 수첩과 도진이 조사한 K그룹의 비밀 부동산 대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의 나열과 함께 야시개미 3번 화구 아래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수백 번도 넘게 국수를 삶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부동산 대장과 수첩의 숫자를 대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좌표는 정확히 국수가게가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지번과 일치했고 그 땅은 서류상으로는 유령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관리자는 강민석 부회장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도진은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형이 그토록 찾던 비자금 장부가 고작 국수가게 부엌 바닥에 묻혀 있었다니. 이건 운명이 아니라 조롱이군. 아버지는 K그룹 회계팀에서 20년을 근무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부정부패를 알게 되었다며 불안해하시더니 이 수첩만 남기고 사라지셨죠. 저는 그게 단순한 치매 증상이나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안의 목소리는 끝내 잠기며 흐려졌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난 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말했다. 자책할 시간 없어. 민석이 형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을 거야. 어젯밤 파티장에서 당신을 건드린 건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 알고 있는지 떠보려는 수작이었어. 놈들이 먼저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확보해야 해. 그것은 위로가 아닌 냉철한 상황 판단이었지만 지아는 그 단호함 덕분에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즉시 검은색 전술 복장으로 갈아입고 눈에 띄지 않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어둠 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폐쇄된 국수가게 야식의 미는 며칠 전의 총격전과 경찰 조사로 인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와 마치 유령의 집을 연상케 했다. 도진과 지아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는데 가게 안은 엉망이 된 집기들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날 밤의 참혹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지아는 익숙한 듯 주방으로 들어가 3번 화구, 즉 가장 화력이 좋았던 육수용 가스버너를 가리켰고 도진은 미리 준비해온 도구로 무거운 주철 화구를 드러내고 바닥 타일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피어오르는 좁은 틈새에서 낡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지아는 수첩에 적혀있던 아버지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다. 띠릭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방수팩에 쌓인 두꺼운 장부 한 권과 USB 메모리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아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평범한 삶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 아비의 어리석음이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이 장부는 강민석과 그의 모친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수천억 원의 증거란다. 부디 이걸로 너 자신을 지키거라.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한 지아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등을 지켜주며 주변을 경계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가게 밖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가게를 포위하듯 조여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재빨리 장부와 USB를 챙겨 지안의 품에 안겨주며 낮게 속삭였다 왔군.
예상보다 빨라. 눈물은 나중에 흘려.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게 우선이야. 놈들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올 거예요. 뒷문 쪽 골목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매복하기 딱 좋은 장소죠. 하지만 제가 배달 다니던 길이라 놈들이 모르는 개구멍을 알아요. 지아는 눈물을 닦아내고 순식간에 눈빛을 바꾸며 전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녀는 주방 옆에 붙어있는 환풍기 덮개를 발로 차서 뜯어내고는 도진에게 먼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좁은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빗물 배수관을 타고 옆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고 그 아래에서는 민석의 사주를 받은 용병들이 가게 안으로 섬광탄을 던지며 진입하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쾅하는 폭음과 함께 가게 내부가 번쩍였고 놈들이 허탕을 쳤음을 깨닫고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고 옥상을 달려 건너편 건물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시동을 걸자마자 맹수의 포효 같은 엔진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를 들은 용병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달려오며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꽉 잡아. 도진이 소리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좁은 골목을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뒷유리창이 총알에 맞아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방탄 처리가 된 차체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할 수 있었다. 곧이어 검은색 SUV 세대가 사이렌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거리는 순식간에 할리우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도진은 화려한 드라이빙 테크닉으로 차량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지만 전문 킬러들인 추격자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차체를 들이받으려 시도했다. 저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큰 길로 나가면 놈들이 포위망을 좁힐 거예요. 재래시장 쪽으로 들어가야 해요. 조수석에서 지안이 내비게이션 대신 지형을 읽으며 소리쳤다. 시장? 거긴 차가 못 들어가. 도진이 반박했지만 지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은 장사 끝난 시간이라 가판대만 치우면 통과할 수 있어요. 놈들의 SUV는 덩치가 커서 못 들어와요. 날 믿어요. 도진은 찰나의 순간 망설였지만 핸들을 꺾어 좁은 시장 골목으로 차를 밀어 넣었다. 빈 가판대와 박스들이 차체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지안의 말대로 세단인 그들의 차는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던 반면 뒤따르던 거대한 SUV들은 시장 입구의 기둥과 구조물에 끼어 굉음을 내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백미러로 뒤처지는 추격자들을 확인한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큰 길로 빠져나와 속도를 늦췄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차 안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장부가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군.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길은 내가 알려줄 테니 운전은 당신이 해요. 우리는 꽤 괜찮은 팀인 것 같네요, 사장님. 아니, 여보. 그날 밤 두 사람은 안전가옥인 도진의 별장에 도착해 장부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속에는 K그룹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비리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적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였고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하지만 도진은 장부를 덮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걸 터뜨리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거야. 수많은 직원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민석이 형은 그걸 알고 이걸 약점으로 잡으려 했던 거지. 내가 과연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아는 그런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죽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이 장부를 남긴 건 당신이 이 회사를 망가뜨리길 바라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다시 세우길 바랐기 때문일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요. 지안의 단단한 위로에 도진은 흔들리던 눈빛을 거두고 다시금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안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고, 지안 역시 거부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위험한 동거가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리고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위해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K그룹발 충격적인 뉴스로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강도진 회장의 비리 의혹과 건강 이상설이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강민석 부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진이 취임 이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사치와 유령회사 설립에 탕진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불안 증세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극적인 문구로 포장해 쏟아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이사회는 당장 오늘 오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강도진 회장의 해임안을 표결해 붙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전가옥의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도진은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면초가에 몰린 자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놈들은 본사로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했어요. 강민석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K그룹 본사 반경 5카임 내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당신의 차나 리무진 같은 고급 차량은 무조건 검문 검색을 당하고 있어요. 김 실장이 태블릿 PC로 실시간 교통 상황과 보안 배치도를 보여주며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도진은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했다.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내가 직접 가서 비자금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움직이는 순간 놈들의 타겟이 될 뿐이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포위망을 뚫을 방법이 없어. K그룹의 본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요새였고, 민석은 그 요새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도진이 스스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컵라면 물을 붓고 있던 지안이 천천히 걸어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인 서울 시내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늘로 날아갈 수 없다면 땅개미처럼 기어가면 되죠. 놈들이 맡고 있는 건 VIP들이 다니는 화려한 대로와 로비 입구뿐이에요. 하지만 K그룹 같은 거대 기업은 하루라도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비되는 거대한 위장과도 같아요. 도진과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지아는 지도 위에 붉은색 펜으로 복잡한 선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인수한 국수가게 프랜차이즈 야시개미 기억하죠? 그 가게들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물류 트럭들이 매일 새벽과 오후 2번 본사 지하 하역장을 통해 구내 식당과 계열사 호텔로 들어가요. 그 트럭들은 낡고 냄새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도진은 지안의 말에 눈을 크게 떴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아니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회사의 가장 밑바닥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기상천외한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식자재 트럭이라니. 내가 배추 더미 속에 숨어서 들어가자는 거야? 강민석의 경호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트럭 짐칸도 검사할 텐데. 도진의 반문에 지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트럭 한 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기사님들은 서울 바닥에서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들이에요. 우리는 트럭 한 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동시에 진입시킬 거예요. 일명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죠. 절반은 미끼로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혼란을 준 틈에 당신을 태운 트럭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는데 지아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배달기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야식의 미로고가 찍힌 1톤 탑차와 냉동 트럭 50여 대를 섭외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기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하던 대기업의 갑질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지안의 부탁과 도진이 약속한 파격적인 보너스, 그리고 무엇보다 부회장의 콧대를 꺾어주자는 명분에 흔쾌히 동참했다. 오후 1시, 주주총회 시작 1시간 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출발한 낡은 트럭들이 K그룹 본사를 향해 개미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진은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 위에 낡은 작업복 점퍼를 걸쳐 입고 퀴퀴한 묵은지, 냄새가 진동하는 냉동 탑차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운전대를 잡은 50대 후반의 박 기사는 백미러로 도진을 힐끔거리며 껄껄 웃었다. 회장님, 김치 냄새가 좀 역하죠? 근데 이게 사람 사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 덕분에 회장님 회사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도진은 코를 찌르는 젓갈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삼엄한 검문 검색 현장을 보며 박 기사의 말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민석의 사주를 받은 용병들은 검은색 세단과 고급 승용차들을 무차별적으로 세워 트렁크를 뒤지고 있었지만 줄지어 들어오는 식자재 트럭들의 행렬에는 짜증 섞인 손짓으로 빨리 지나가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그들에게 낡은 트럭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도로를 막는 귀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본사 정문이 가까워지자 상황은 급변했는데 민석이 뭔가 낌새를 챘는지 보안팀장에게 무전을 쳐 트럭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정문 바리케이드 앞에서 무장 경호원들이 트럭의 뒷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선두에 섰던 트럭들이 멈춰서며 경적을 울려댔다. 이런, 들켰나 보군. 여기서 막히면 끝이야. 도진이 입술을 깨물며 불안해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지안이 무전기를 집어들고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플랜 B, 가동해요. 1조, 2조는 정문에서 시끄럽게 항의하면서 시선을 끄세요. 3조는 후문 하역장으로 우회해서 바리케이드를 밀어버리세요.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지하 주차장 직통 통로인 쓰레기 집화장 입구로 들어갑니다. 지안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정문에 있던 트럭 기사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왜 배달을 막느냐, 식자재 다 썩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제지하러 달려간 사이 지안이 탄 트럭을 포함한 5대의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방향을 틀어 건물 뒤편으로 질주했다. 후문 하역장을 지키던 경호원 2명이 다가오는 트럭을 보고 권총을 꺼내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박 기사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그대로 돌진했다. 꽉 잡으쇼. 뚫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트럭의 범퍼가 차단기를 박살내고 튕겨나갔고 경호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옆으로 몸을 날렸다. 트럭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지하 램프를 타고 내려갔고 쓰레기 집화장에 악취나는 공간을 지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급정거했다. 도진과 지아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과 합류했는데 김 실장은 보안팀을 매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있었다. 도진은 점퍼를 벗어던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지안을 바라보았다. 냄새나지 않아? 지안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피식 웃었다. 아니요, 승리의 냄새가 나는데요. 가시죠, 회장님. 당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한편 대회의실에서는 강민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주들에게
도진의 해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고, 이미 포섭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제 동생은 지금 심신미약 상태로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횡령 혐의까지. 민석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강도진이 서늘한 눈빛으로 회의장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지안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장군과 부관처럼 위압적이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형님.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횡령이라니요? 주어가 바뀐 것 같군요. 도진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경비, 어디 있어? 저 미친 놈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이미 도진의 신호를 받은 김 실장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민석과 최 여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통화 녹취록 그리고 국수 가게 지하에서 찾아낸 자필 장부가 적나라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민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포착했다. 여기 있는 장부는 지난 20년간 형님과 어머니가 회사를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래도 제가 경영 자격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도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며 민석을 압박하자 민석은 공포와 분노로 떨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이건 조작이야. 내 놈이 날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저 여자가 사기꾼이야. 민석이 지안을 가리키며 악을 썼지만 지안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장부는 K그룹 회계팀장이었던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기신 유품입니다. 필적 감정은 이미 끝났고 검찰에도 사본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주주들은 민석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으며 회의장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민석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지안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지안은 민석의 칼날이 자신의 복부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슬로모션처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민석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민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았기에 고통을 무시하고 몸싸움을 벌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막탄을 터뜨리며 비상구를 통해 도주했다. 매캐한 연기가 회의장을 뒤덮으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대피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지안을 찾았다. 지안아, 괜찮아? 지안은 찢어진 재킷 소매를 움켜쥐며 연기 속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팔에는 얕은 칼자국이 나 있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괜찮아요. 스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놈을 놓쳤어요. 놈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예요. 분명히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도진은 지안의 상처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회장님, 강민석 부회장이 헬기장으로 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추적 장치 신호에 따르면 그가 향하는 곳은 인천 물류 창고입니다. 그곳은 바로 지안이 일하던 국수 가게들의 본사, 창고이자 모든 사건이 시작된
원점과도 같은 장소였다. 도진과 지아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말하지 않아도 그곳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결전의 장소임을 직감했다. 끝을 보러 가죠.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요. 지안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아직 식지 않은 엔진 열기를 뿜어내는 차에 다시 올라탔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 폭풍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인천 항만구석에 위치한 K그룹 물류 창고는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비릿한 해풍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며 기분 나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룹의 모태가 된 국수 사업의 심장부였지만 화려한 본사 건물에 비해 초라하다는 이유로 강민석이 가장 혐오하며 폐쇄를 주장해왔던 장소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선택한 마지막 도피처가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도진의 차가 창고 앞 공터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지안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살기와 화약 냄새를 감지해냈고 그녀는 도진의 팔을 잡으며 나지막하게 경고했다. 놈은 혼자가 아니에요. 창고 안쪽에 매복이 있어요.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이니 우리는 화물 반입구 쪽에 컨베이어 벨트라인을 타고 잠입해야 해요. 도진은 지안의 지시에 따라 차에 전조등을 켠 채 시동을 걸어두어 마치 정문으로 진입할 것처럼 위장한 뒤 차에서 내려 어둠을 틈타 건물 측면으로 우회했는데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좁고 기름때 묻은 컨베이어 벨트 통로를 기어서 통과하는 동안 도진은 자신의 최고급 수트가 찢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미쳐 날뛰는 형을 막고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여자를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창고 내부로 진입하자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할로겐 조명들이 듬성듬성 켜져 있어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수천 개의 밀가루 포대와 국수,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어서 와, 내 동생. 그리고 쥐새끼 같은 여자도 함께 왔군. 내가 여기서 기다릴 줄 알았다는 듯이 찾아오다니. 역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가 맞아. 강민석의 목소리가 창고 안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공간을 장악했는데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한 광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진과 지안이 소리가 나는 쪽을 올려다보자 창고 중앙의 높은 관리용 데크 위에 민석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한 손에는 엽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난간을 움켜쥔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형, 이제 그만해. 밖에는 경찰이 오고 있어. 여기서 발악해봤자 형죄만 더 무거워질 뿐이야.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자수해. 도진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석은 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도진의 발치에 총알을 박아 넣으며 대답을 대신했다. 자수? 내가 왜? 이 회사는 원래 내 것이었어. 아버지가 너 같은 첩의 자식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유일한 후계자였다고. 내가 키운 회사를 네가 날로 먹으려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민석의 고함과 함께 적재된 박스들 뒤에서 숨어있던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민석이 마지막으로 고용한 해결사들로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채 도진과 지안을 포위해 오기 시작했다. 지안은 도진을 자신의 등 뒤로 밀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고 주변 지형지물을 스캔하며 최적의 전투 동선을 계산하고 있었다. 도진 씨, 당신은 2층으로 올라가서 민석을 막아요. 이 녀석들은 제가 맡을게요. 시간이 없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위험해. 도진이 망설이자 지아는 시익 웃으며 주변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찢어 공중에 흩뿌렸다.
걱정 마요. 저는 주방에서 칼만 잡은 게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니까요. 그리고 밀가루는 생각보다 훌륭한 무기가 되거든요. 하얀 밀가루 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용병들의 시야를 가리자 지아는 그 틈을 타 날렵하게 몸을 날려 선두에 선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고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난투극이 시작되었다. 도지는 지안을 믿고 적들의 포위망이 뚫린 틈을 타 2층 데크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전력 질주했고 민석은 그런 도진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누었지만 밀가루 연막 때문에 정확한 조준이 불가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난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안의 전투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는데 그녀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거구의 남자를 피해 지게차의 포크 위로 뛰어오른 뒤 그대로 낙하하며 무릎으로 상대의 어깨를 찍어 눌렀고 곧바로 굴러서 옆에 있던 국수 박스 더미를 무너뜨려 뒤따라오던 2명의 적을 매몰시켜 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끝에는 항상 뼈가 부러지거나 급소가 가격당하는 타격음이 뒤따랐고 용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기에 지안의 얼굴과 몸에도 하나둘씩 생채기가 늘어갔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텨냈다. 한편 좁은 철제 계단을 뛰어 올라간 도지는 마침내 민석과 마주섰는데 가까이서 본 형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민석은 총알이 떨어진 엽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도진에게 달려들었고 두 형제는 난간 위에서 엉켜붙어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거 놔.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민석이 광적인 힘으로 도진의 목을 조르며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 했고 도진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형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저항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높이의 바닥에는 날카로운 철골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떨어지면 즉사할 것이 분명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상황을 정리한 지안이 2층을 올려다보며 도진의 위급함을 감지했고 그녀는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있는 힘껏 민석을 향해 던졌다. 파이프는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민석의 어깨를 강타했고 예기치 못한 타격에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은 사이 도지는 반격을 가해 그를 바닥으로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끝났어. 형, 제발 그만해.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석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 민석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패배에 대한 분함과 오랫동안 묵혀왔던 열등감이 터져나온 비참한 울음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 민석이 쓰러지면서 건드린 제어반의 스위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천장에 매달려 있던 대형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그들이 서 있는 데크 쪽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피해요. 지안의 비명 소리와 함께 굉음이 울려 퍼졌고 도지는 본능적으로 민석을 끌어안고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지만 충격으로 인해 데크의 지지대가 무너지며 두 사람은 허공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그들이 떨어진 곳은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던 완충지대였지만 엄청난 충격에 도지는 정신을 잃었고 창고 안은 무너진 자재들과 피어오르는 먼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아는 먼지를 헤치고 달려가 도진을 찾았는데 그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석이 다리가 부러진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지아는 도진의 뺨을 때리며 그를 깨웠고 도진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살아있어요? 정신 차려요, 도진씨. 여기서 나가야 해요. 건물이 붕괴될지도 몰라요. 도진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지안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일어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민석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김 실장에게 위치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그들이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항만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고 쏟아지는 비는 그들의 몸에 묻은 피와 먼지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잔당들을 체포하고 민석을 구조하는 동안 도진과 지아는 구급차 뒤편에 나란히 앉아 담요를 덮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찢어진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었을 거야. 지아는 피곤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별 말씀을요. 계약 조건에 안전보장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꽤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동이 터오며 회색빛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비추며 긴 밤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였음을. 그는 지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계약은 오늘부로 끝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줄 생각이 없어. 이번에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안하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줘, 지안아.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지안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전쟁터 앞에서 비로소 평화로운 첫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차갑고 비정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난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맹세였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 강민석과 최 여사는 횡령, 살인 미수,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진은 병실에서 깨어나자마자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투명 경영을 선언했고 지안의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근거로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여론은 도진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고 그는 단순히 재벌 3세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지안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는 퇴원하자마자 그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진은 지안을 데리고 재개발이 취소되어 보존되기로 결정된 야식의 미 국수 가게로 향했는데 가게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옛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주방에서 육수가 끓는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오고 있었다. 도진은 어색한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지안을 의자에 앉힌 뒤 직접 면을 삶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 지안이 놀려서 물었지만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해주고 싶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를.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도진이 정성껏 만든 국수 한 그릇이 지안의 앞에 놓였고 그 위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이 가게는 이제 당신 거야. 그리고 이 반지의 주인도 당신이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도진의 프러포즈에 지안은 눈시울을 붉히며 반지를 집어들었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국수는 제가 끓일게요. 회장님 솜씨는 영광이라서
손님 다 도망가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밖으로 퍼져나갔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는 따뜻한 봄날과도 같았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서울의 거리에는 차가운 사풍 대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강민석 전 부회장과 최명의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고 방청석은 기자들과 K그룹의 주주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석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고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법정 경위들에게 엎혀나가는 추태를 보였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도진과 한지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승자의 환호보다는 긴 전쟁을 끝낸 전사들의 안도감과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미리 준비된 차량에 빠르게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군. 아버지의 회사를 좀먹던 암세포들을 도려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겠어. 도진의 말에 지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시간이 충분하겠죠. 이제 과거는 덮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생각해요. 지안의 위로는 도진에게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활력소였고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K그룹 본사로 복귀한 도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는데 그의 집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임원들을 쳐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안의 아버지가 남긴 장부와 재원을 바탕으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합리한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안을 밀어붙였다. 특히 도진이 가장 공을 들인 프로젝트는 바로 그룹의 모태이자 지안과의 인연이 시작된 외식 사업부의 부활이었는데 그는 야식의 미 브랜드를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소울푸드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언론과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도진의 진정성 있는 행보와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목격하며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K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안 역시 도진의 그림자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경영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현장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K그룹 외식 사업부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을 달고 전국의 가맹점들을 직접 순회하며 레시피를 점검하고 점주들의 고충을 듣는 현장 경영을 실천했다. 화려한 오피스룩 대신 편안한 활동복을 입고 주방을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직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낙하산 약혼녀라는 꼬리표는 현장 전문가 사모님이라는 존경 어린 호칭으로 바뀌어 갔다. 지아는 밤마다 도진과 머리를 맞대고 신메뉴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는데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일의 연장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가장 행복한 데이트 시간이기도 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도진과 지아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공원 묘지를 찾았는데 그곳에는 지안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다. 지안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다발과 함께 새로 출시된 야식의 미 컵라면을 놓아드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 보고 계시죠?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됐어요. 그리고 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그리고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도진은 지안의 옆에 나란히 서서 묘비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다. 장인어른,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따님은 제가 평생 목숨 걸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남겨주신 유지 받들어 부끄럽지 않은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마치 아버지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결혼식 날,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야외 정원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세기의 결혼식을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도진과 지아는 그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지안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고 옅은 화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도진이 턱시도를 입고 들어와 그녀를 보자마자 탄성을 내뱉었다. 오늘따라 적들이 쳐들어와도 못 알아볼 만큼 아름답군. 당신을 납치해 가려는 놈들이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해야겠어. 도진의 농담에 지아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걱정 마요. 드레스 자락 밑에 소형 테이저건 하나 숨겨뒀으니까 제 몸은 제가 지켜요. 결혼식은 웅장하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례없는 예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폭풍 우치는 밤, 피투성이가 된 저에게 내밀어준 국수 한 그릇의 온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 등대입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든든한 지붕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겠습니다. 이어 지안이 답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려는 공범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려 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훔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꽃잎 세례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키스를 나누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화려한 피로연이 이어졌지만 도진과 지아는 늦은 밤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와 그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로 향했다.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이 단둘이 도착한 곳은 바로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야식의 미 본점이었다. 도진은 익숙하게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불을 켰고 지아는 불편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질끈 묶었다. 역시 이 옷이 제일 편하네. 회장님, 오늘 피로연 음식 느끼하지 않았어요? 얼큰한 게 당기는데. 지안이 냄비에 물을 올리며 말하자 도진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맞장 굳혔다. 나도 동감이야. 랍스터니 캐비어니 해도 당신이 끓여주는 라면만 한 게 없지. 오늘은 특별히 내가 보조 주방장을 하지.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채웠고 두 사람은 좁은 주방에서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물 흐르듯 움직이며 요리를 완성해 나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맞춰온 완벽한 호흡의 결과였으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텔레파시와도 같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두 그릇을 식탁에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 동시에 하하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 소박한 한 끼 식사에는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승리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아나, 기억나? 그날 밤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국수값 대신 목숨값 치르라고 했던 거. 도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지안은 면발을 후루룩 넘기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당연히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 국수 끓여주는 노예 계약을 맺었잖아요. 반품은 안 되는 거 알죠? 도진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지안의 뺨을 어루만지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반품이라니 평생 AS 보장해 줄게. 그리고 이 국수 가게들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우리처럼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파는 곳으로 만들 거야. 내가 가진 힘과 돈,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겠지. 지아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고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배고프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는 있겠죠. 그거면 충분해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안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꼭 안았고 가게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사랑해, 한지안.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리고 내 인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도진의 고백에 지안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강도진.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네버엔딩이길 바라요. 두 사람은 가게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고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 불빛은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들의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다. 빗속의 추격전도, 살벌한 음모도, 피 튀기는 복수극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뿐이었다. K그룹의 제왕과 거리의 여전사, 그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서울의 밤하늘에 별처럼 박혀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야식의 미는 해외 진출에 성공하여 뉴욕과 파리에 지점을 냈고 강도진 회장은 올해의 혁신 기업가로 선정되어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다. 그리고 그 표지 사진 옆에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아내인 한지안 상무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도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어느 비바람 치던 밤, 제가 먹었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 한 그릇 덕분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지아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고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맛있는 레시피처럼 계속될 것이다.